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뭐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경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심 변수들을 다뤄보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관심 사항이 이런 그래프 가지고 많이 쓸 거예요. 수평축에는 요 생산량을 다 합하게 된 것을 Y라고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이게 국가 경제 전체의 소득인데 그냥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생산한 소득, 그래서 이걸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GDP, 뭐 GNP 이런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뭐 I라고 할까? 개별 상품 묶음들의 뭐 그런 것들을 가격을 다 더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물가 이렇게 할 거예요. 물가 수준 해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이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국민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실업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수평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국민소득 그건데, 그걸 다른 말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뒤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실업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반면에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할게요. 과열이 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더 많이 생산을 할 거야.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면서 사람들이 취업도 되고 하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아웃풋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고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자리 갖지 못한 실업률 그 변수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요. 이 물가 경제가 보통 과열되면요. 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몸보다 더 과잉 사용하거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면 과열이 되면 머리에 열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뭔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요. 물가 상승. 평균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가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라가고 근데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평균적인 그냥 가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되는 변수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경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역도 관심이 있어요. 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게 바로 국제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국제수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국제수지는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흑자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벌었는데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해. 좋은 거 같긴 해요. 미래가 튼튼하니까. 근데 쌓아놓기만 하다가 내가 깨끗한 하늘나라로 갔어. 뭐 할 거야 이거. 그거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면 그 낭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잘 모르잖아.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죽기 전에 그걸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다 쓰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한 건데 또는 내가 뭐 살아봤자 뭐 한 80살? 이 정도면 살지 않겠어? 했는데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120살까지 살았어. 근데 돈은 다 써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적자로 이제 막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흑자 적자 그런 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가 성장하고 이 그냥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자꾸자꾸 커지는 걸 성장한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좀 안정이 돼야 돼.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제 수지도 밸런스, 균형이 맞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국내 다양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등등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뭐 GDP의 성장률이라든가 그 안에 내막을 또 볼 건데 뭐 민간의 소비,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등등등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부동산 가격, 고용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지표만 보고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런 것들을 진단하게 돼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수평축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타임이야,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수직축에 GDP라고 할게요. 국민소득이라 할게요. GDP 다시 볼 거야. 이거를 그냥 한 국가 국민들이 다 생산한 소득을 다 서메이션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니까 1970년대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건 다른 나라. 아니 근데 한국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빠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은 그게 뭐 기적이야 하는데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사실 유례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성장을 할 때 어떻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지? 그래서 성장의 도대체 원천이 뭐야? 이렇게. 아니 어떤 친구가 성공을 했어.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가 높은 학점을 받았어. 어떤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 야, 너 합격하게 된 그 비결이 뭐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경제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매끄럽게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IMF 때는 좀 떨어지고 올라가는 상황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세선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경기가 비즈니스 사이클 뭐 해서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경기가 업앤다운 되는 게 좀 작게 되면서 성장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거기 밑에 보시면 미국의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요 성장의 추세선이 우리의 지금은 관심사가 아니고 추세선에서 얼마나 이탈하게 되었는가 요게 이제 관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요게 추세선이야. 추세선을 지금 제로로 놓고요.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요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요거 있죠. 여기가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요. 침체가 되고 요게 경기가 과열되고 뭐 호황이라 볼 수도 있고 지나치게 과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요게 바로 우리는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렇게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은요. 약간 느낌 자체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뭐 어린이들이 키 크는 것도 보면 가만히 있다가 한 몇 년 지났을 때 보면 이렇게 컸니 이렇게 되는데 매일매일 보면 잘 보이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요 경제 성장은 약간 롱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요 추세선에서 이탈되는 거 호황과 불황 이런 거 있죠. 예, 요게 바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거시경제학은
뭘 다루는 학문입니까? 하면은 경제 전체를 집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그래서 합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경제 성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실질 변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 명목 물가 상승률을 다 제거한 실질 GDP, 실질 국민소득 가지고 살펴봐요. 그건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장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장기적인 추세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 경기 변동입니다. 추세선에서 이탈돼서요 업앤다운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열되는 상황을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기 침체 이거를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밑에 경기 변동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되면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면 아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비슷하게 어떤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성장인데 그냥 지속적으로 매끄럽게 성장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밑에 그림 보시면 규칙성이 좀 약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 모습이 불규칙한 형태를 따르지만 불규칙적인데 패턴은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호황이 길고 불황이 짧은 이렇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호황은 짧고 불황이 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걸 하도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길게 보면은 이렇게 불황인 구간을 보통 이렇게 음영 처리하거든요. 근데 불황인 요런 기간보다 호황인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호황인 기간이 약간 불황보다 조금 길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징표를 보고요. 요걸 통해서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실업률이 점차 많아진다. 이 재고가 자꾸 안 팔리고 쌓여 나가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리막길로 가는 거에 징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인 우리가 통계 데이터로 표현하는 지표고요.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데 거기 오른쪽에 249페이지 가 보시면 비공식적인 지표 요거요. 징표라고 해야 되나? 요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가 전에도 이제 경제 원론 같은 거 수업을 하게 되면 맨큐나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데 책이 너무 좀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또 복습을 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빠르게 나가자니 좀 볼륨이 많고 제가 하나하나 하다니 진도가 한 반 정도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좀 읽을 거리라든가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린 거와 관련해서 문제 풀이할 만한 괜찮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과제라든가 생각할 만한 거는 제가 아이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래가지고 뭐 의무적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봐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80명 정도 수업을 듣고 계신데 거기서 한 6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아이고 누가 딴 사람이 댓글 단 것도 뭐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그걸로 하면서 많이 글을 남기시고 뭐 좋아요 표시한 제 유튜브 말고 우리 아이캠퍼스 있잖아요. 거기다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래서 반응 같은 걸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제가 그걸 나중에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거든. 세 가지고요. 나중에 성적을 매길 때 좀 그것도 좀 반영할게요.
몇 점 주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몇 점 줄 겁니까? 좋아요 하나당, 댓글 하나당. 그거는 좀 말씀하기 드리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주관식으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시험 볼 때 약간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를 거기다 걸어 놓을게요. 제가 예전에 그 족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시험 문제 냈던 거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블로그에다 지금 다 공개를 해놨었거든. 근데 블로그가 없어졌어요. 다음에 올렸었는데 다음에서 블로그를 뭐 T모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느냐고. 자, 블로그 자료 있으신 분 정리하세요.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냥 놔뒀거든. 니네가 없애면 뭐 없앴겠어? 근데 진짜 없앴더라고. 그래서 날라갔어요. 거기 조회수도 많고 옛날부터 해서 거기다 많은 양이 있었는데, 그 학교 강의했던 거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거기 다 올려놨는데,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했는데 그게 다 날라가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냥 질의응답 받는 거에다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010년서부터 제가 강의했던 거를, 학교 했던 거를 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제가 문제 내는 스타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가능한 한 시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맹큐의 경작이나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크루그만 책 같은 거 중에서 뒤에 괜찮은 문제들은 몇 개 뽑아 가지고요. 뭐 과제 비슷한 과제 아닌 과제를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풀어 보시고 한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내는 스타일이 그 과제들 내라고 이렇게 올렸던 거 한꺼번에 뭐 여러 개 하진 않고요. 조금씩 올리게 되면 그 문제랑 비슷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낼 거니까 그거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거기에 요러한 거 하나 올려놓아 볼게요. 비공식 경기 지표가 뭐가 있을까? 거기 살짝 몇 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우리가 경제학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 상황은 사실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이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심리적인 측면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뭐 경제 토론회 같은데 나오게 되면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나오세요. 이제 막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정부 대표로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좋습니다. 건전합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막 댓글에 뭐 역시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등 막 이렇게 댓글 안 좋게 달리는데,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사회자가 한국 경제 어쩌죠? 그러면 약간 팩트라고 해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마음속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데 거기다가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무슨 이상한 약물을 먹어가지고 사실만 얘기한다고 경제도 안 좋고요. 뭐가 비리가 잔뜩이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진짜 바로 곤두박질 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 전문가들은 경제가 지금 지표가 이런데 이게 뭐가 좋단 말입니까? 약간 리더 쪽에서는요. 너무 이제 딴 세상 하는 것처럼 경제가 안 좋은데 좋아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뻥이니까,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잘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좀 희망을 좀 안겨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바로바로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 반영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비공식 경기 지표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세 번째 줄 보세요. 뭐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좀 밝아. 밖에 나가면서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좀 밝은 색 위주로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그럼 약간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고 살아나는구나, 화색이 도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뭔가 사람들이 검은 색깔 옷을 자꾸 입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꿀꿀하니까 그 내면의 심리를 반영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진짜 경제 상황도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자영업자나 음식점에서 네 번째 줄에 고가의 양주나 맥주보다는 값싼 소주도 비싸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면은 그럼 경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때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할까?
코난 아세요? 코난이나 이렇게 뭔가 탐정 그런 거 보면 범인을 찾을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하면 이렇게 이거잖아. 그 증거를 대는데 좀 뭔가 어이없어 보이지만 그게 이제 사실 징표가 될 수도 있다고. 요즘은 담배 꽁초 있잖아요. 이런 걸 막 길거리에 버리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막 버렸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서는요 담배 꽁초를 멋있게 탁 튕기면서 버리면 우와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꽁초를 막 길거리에 버리거나 이러는데 코난 같은 경우는 꽁초의 길이를 가지고 경기가 어떤가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담배를 잠깐 폈어. 근데 수업 시간이 시작돼서 땡땡땡 종이 울려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내가 담배를 다 피기 전에 이게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꽁초가 길어. 이거 어떻게 이거 버릴 거야?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좋으면 이 장초라고 얘기하거든. 이 긴 거 그냥 버리는 거야. 에이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경기가 불황이면 어떻게 해? 다음 시간에 다시 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꾸깃꾸깃해서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끊어진 장초가 아니라 단초면은 오 이게 다 끝까지 사람들이 피는구나. 경기가 안 좋군. 그리고 이렇게 긴 담배 같은 것들이 버려져 있으면은 오 그냥 경기가 좋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뭐 다양한 경기 지표와 관련한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경기 지표 말고 비공식적인 경기 지표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게 거기 세 번째 실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초등학생 꼬맹이가 탔어. 내가 오늘 경제 배웠네. 얘야, 너 직장 다니니? 아니요, 없는데요. 너 실업자란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약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냥 대상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15세 미만은 빼요. 그래서 15세 이상이 노동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여기 집인데 여기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실업자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딱 여기에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주야. 그럼 얘 굳이 일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것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자는 저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15세 이상인데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 이 사람이 안타까울 거 없어. 집에 뒹굴뒹굴 거린다고. 제가 오히려 이 사람이 봤을 때 안타까워 보이겠지. 너 뭐하냐 이 밤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일할 의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요것도 빼요. N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활 인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할 의사가 애시당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이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빠지는 거야. 나는 지금 대학을 다닌다, 대학원 다닌다, 일할 생각이 아니고 원래 공부할 생각이니까 그런 사람도 빠지고요. 우리 뒤에 다시 나와요. 뭐 군인 이런 사람도 당연히 빼야지. 나라를 지키는데 직장 없으세요? 실업자시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빼야지. 지금 안 그래도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 나와서 일을 시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활 인구. 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 집이 망했어. 이 친구가 집안이 망해서 일어나야지 뭐 어떻게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일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 건물이 붕괴돼서요. 일어나세요 해서 이제 뭐야 나 구직 활동 나서야겠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직장을 구하려고 해.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합니다. 구직하려는 의사가 있어.
그리고 구직하려는 능력도 있어요. 15살 이상이 돼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갖췄는데 but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구하면 요게 실업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고요. 그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요걸 E라고 해요. 취업자, 인플로이어, 취업자. 그리고 여기를 unemployer 해가지고 실업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세 미만 빼고 비경한 인구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취업자랑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뒤에 다시 실업 파트에서 할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번 게 아니라 아빠 일을 도왔어. 엄마 일을 도왔어. 근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을 했는데 돈 안 받았어. 이것도 그냥 아빠 엄마 일 도왔다 해서 취업자라고 간주를 해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 되게 복잡하게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관심 대상이 되는 거기 중간에 보시면 15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이상이라도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했으면 그건 취업자다 이렇게 간주해요. 이게 1시간이 뭐예요? 근데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뭔가 정해야 되니까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취업자로 뭐 비슷하게 돼서 그렇게 뭔가 룰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비경한 인구는 뭐 거기 뭐 가정주부나 학생 이렇게 구직 단념자 이런 사람들도 거기 포함돼요. 구직 단념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내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직장을 구하려는 의사가 있는 거야. 윌링니스가 있는 거야. 나 한번 직장을 구해야 되겠어라는 노력, 의지 이게 있는 거야. 근데 구직 단념자는요. 내가 좀 더 직장을 구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거야. 그 사실 굉장히 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아직은 살아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성경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좌절에 빠지는 거지 뭐. 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 비경한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나마 구직 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계속 실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는 안 되나 봐 해가지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고요. 구직 활동을 접어요. 단념하게 됩니다. 용기를 상실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걸 실망 실업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의 뿐만 아니라 사회에 실망해가지고 실망 노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망 실업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안 된 거잖아. 근데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어디에 속하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해요. 자, 이거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구직 단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여기로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 구직 단념을 하는 단념자들이 증가하면 자, 그럼 실망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보시면 실업자 수는 줄어들고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비경한 인구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실업률을 계산할 때 보시면 실업률은 저기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요. 이 취업자 수 U 이렇게 됐는데 자, 2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U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갔어요. 얘는 당연히 이쪽에 뭔가 큰 바위가 있으니까 U가 똑같이 내려갔지만 이쪽에 충격은 덜하고 얘가 더 많이 충격되니까 실업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공식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니까 정부가 봤을 때 실업률이 하락하네? 경제가 살아나고 있네?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여러 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하려고 합니다. 뒤에 다시 실업 파트에서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250페이지 실업률을 계절 조정 같은 거 해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보면서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참고도 하나 별표해 주실까요? 자, 우리가 오쿤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고통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제학계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는데 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은 또 많이 써요. 미저리 인덱스라 해가지고 뭐를 합친 거냐면 저기 나와 있는 실업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실업률과 또 하나의 나쁜 쓰레기 비재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율이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인플레이션율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경제 고통지수 이렇게 오쿤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또 하나 그냥 인트로로 참고로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한번 봐주세요. 뭐냐면 약간 우리가 어떤 A라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장할 때요. 쭉 해가지고 야 이거 언제 2배가 되니?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만약에 경제가 3%로 성장을 한다라고 할게요. 성장률이 이렇게 되면 어린 짐작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70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대략 얼마가 돼요? 23년 이렇게 됩니까? 그럼 3%씩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이 파이가 23년 지나면 이게 2배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배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경제가 7로 나누면 이렇게 10년 후 이렇게 경제 규모가 한 2배가 된다.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앞에 살짝 설명이 있어서 거기 넣어놓긴 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251페이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살짝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2마리 3마리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요 물가 요거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인플레이션은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규모 파이도 커지는데 물가도 당연히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몸에 당연히 몸이 커지게 되면서 거기 흘러가는 물이라든가 피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여기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 P라고 할게 물가 수준. 자,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얘도 증가하는데 서서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언급하는 물가 수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요거를요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다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물가 증가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살짝 보면 물가 증가하는 요게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증가율로 따졌을 때 얘가 0보다 커서 증가하는, 요건 이제 나중에 파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렇게 거시는 미시와 달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개념을 정확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들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증가율 자체는 이렇게 조금씩 약간 증가하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작아지는 이거를요 우리가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디스인플레다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요. 그래서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거를 눌러가지고 증가율을 통제하게 되는 그것을 반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증가율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저 수직축도 사실은 증가율로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좀 쓰이긴 해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평균적으로 거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뭐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뭔가 가격,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가는 건 아닌데, 요 뒤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다시 할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개념만 살짝 보는 건데, 영향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가. 근데 어느 지역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골동품 같은 게 동일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뭐 누구는 그거 올라가는 거 속도가 달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1원짜리를 내가 10개를 발행했어.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과를 하나 구입하는데 1원짜리 하나 주면 돼. 어떤 애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돈 막 찍어가지고 뿌리게 되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막 10억씩 주는 거야. 막 한 달에 월급을 1억씩 줘.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월급은 최소 1억씩 꽂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와 해서 제가 당선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 거니까 짜장면 가격이 1000만 원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10억 갖고 짜장면 10건 먹으면 돈 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펑펑펑 찍어내. 20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요 1원짜리 2개 줘야 돼. 내가 그 전에 1원을 갖고 있을 때는 사과 하나랑 교환이 됐었는데 화폐로 교환할 때 이렇게 20개가 되면 1원 가지고 사과 반쪽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1원의 가치인 화폐의 원화의 구매력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아니, 어렸을 때 게임에 사용되는 뭐 부루마블 게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때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인형이 인기였나? 호비라고 아세요? 호비? 아, 모르세요? 그 세대가 아닌가? 아무튼 가짜 돈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짜 돈. 이거 누가 이거 갖겠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자꾸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 전에 그렇게 했잖아. 사실 언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냐면 옛날 로마 때부터요.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때 돈을 많이 찍게 돼요. 아니, 군인들 전쟁 비용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잖아? 미국 연합군한테 깨졌어. 그럼 여러분, 아니 우리 법정에서 소송할 때도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소송을 하잖아. 그럼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지금 변호사 비용부터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시간 비용이 어떻게 다 네가 뱉어내, 갚아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요. 미국 연합군이 너네 잘못한 거 알지? 뭐 히틀러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돈 내놔. 근데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전쟁 때문에 거의 패망된 나라에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돈을 막 찍는 거지 뭐. 돈을 막 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화폐 가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뭐 얘기 많잖아요. 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레에
뭐 독일의 마르크화가 엄청 실려 있는데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무거우니까 버리고 수레만 가져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심사인단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도 안 주서요. 낙엽인지 그냥 돈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히 돈 주술 내다가 허리 삐끗해서 돈 나갈까봐 병원비 생길까봐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약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걷잡을 수 없는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화폐를 소지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야. 내가 1억 있으면 뭐해? 짜장면 가격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때는 화폐 자산보다는 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실물이 유리합니다. 실물이 뭐야? 금 이런 거 있잖아. 뭐 부동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실물 자산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지폐는 종이 쪼가리잖아. 그런 거 모으지 않고요. 여러분 요즘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 잘 구경 안 해봤잖아. 여기 10원짜리 누구는 동전을 모아 이렇게 동전. 동전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하면 이거 그 자체가 뭐 10원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가 10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팔고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데 5만 원짜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그 뭐 이렇게 뭐 해서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액면가는 5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죠. 그런 것들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을 못해? 그러면은 사실 경제 주체들이 아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을 하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제가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시험 봤던 문제 스타일 수준이 요 정도인데 그거의 역대급으로 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표를 했고 예시 문제를 거기다 딱 해서 미리 올려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오 이거는 내가 공부해서도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거나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갑자기 난이도를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 이번에 난이도가 엄청 쉬울지 어려울지 예상을 못하고 극과 극이면 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대비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우리가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뭔가 예상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예상을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부의 재분배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 나오긴 하는데 1970년대 대학 4년제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대. 근데 지금이면 20만 원 갖고는 뭐 말도 안 되지. 요즘 등록금 얼마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지금 못할 그런 위기에 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20만 원을 빌려줬어. 대학을 잘 졸업했어. 근데 이 친구한테 빌린 거를 좀 나중에 내가 성공을 했는데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나기가 힘들어. 요즘이야 SNS랑 휴대폰하고 이게 있으니까 갚을게 하면 되는데 라떼 마리아 해서 죄송한데 저 옛날 저 말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니까 그 옛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리 쫑강 하는 날 기말고사 보는 날 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뭐 여기 심산상이나 청룡상에서 6시에 만나 이렇게 했잖아. 그때 이렇게 시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뭐 1시간 30분 뭐 이렇게 잘못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못 만나는 거야. 옛날 영화들 보면 둘이 이렇게 눈 오는 날 뭐 언제 어디서 만나요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서로 못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뭐 인생이 한 50년 흘러가지고 뒤늦게 만나고 너 그때 왜 안 나왔니 하면 나 그때 나왔는데 네가 안 나왔잖아. 그럼 이제 오해를 풀고 뭐 그럼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뭐 그때 뭐 그랬던 거지. 친구를 못 만났다가 이제 2024년 연말 모임 하는데 요때 이제 모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준 친구가 여기 나온 거야. 친구야 고맙다. 내가 네 덕에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내가 늘 마음에 너한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 돈 안 그래도 너 나올 것 같아서 갚으려고 가져왔어. 20만 원. 이렇게 뭐야? 그럼 그때 20만 원은 지금 제대로 그렇다고 좀 이자 쳐서 좀 줄게 한 2배 40만 원. 이것도 또 애매한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그때 20만 원과 인플레가 발생한 지금 20만 원의 가치는 당연한 가치가 아니라고요. 화폐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예상을 못하면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이런 물가 상승률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얼마 갚아야 돼 이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입장에선 불리해. 액면 가격 그냥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사실 그 20만 원이 지금의 20만 원이 아닌데 근데 채무자는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제대로 명목 이자율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가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해지는 부와 소득이 이렇게 재분배가 되는 뭔가 생산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재분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그런 것들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뭔가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가 없으면 지금 시점에서 계약 체결할 때 이자율 이런 거 해서 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때도 뭔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단타, 눈앞에 보이는 단기 투자 이런 것들만 성행하게 되니까 뭔가 제대로 뭔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계약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장기적인 거 할 때 뭔가 참고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이제 저학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짓는다 할게요. 몇 층짜리 건물 지으실래요? 2층? 3층? 그거는 그냥 지으면 돼. 이렇게 그냥 기반공사 좀 해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해도 돼. 옆에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 키가 너무 크네. 아무튼 2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들은 2층이 아니라 200층짜리 20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밑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밑으로 땅을 파야 된다니까. 이렇게 깊게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옆에 친구가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야, 너 건물 짓는다며 지하 건물 짓냐? 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200층짜리 지으려고 하면 밑에 땅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지 튼튼하게 지진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런 건물을 짓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장기 투자는 자꾸 줄어들고 단타만 하게 되면은 그럼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학년 되신 분들은 잠깐 눈앞에 성과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지금 당장 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 국제수지와 환율 요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